안녕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기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주민 이주 노동자 특히 활동을 오랜 시간 동안 2006년부터 해서 아마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와 함께 같이 주거 관련된 이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불법에서 사는 이주 노동자라고 정했는데요. 지금 박민정 연구위원님이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주 노동자의 현황과 그다음에 쟁점, 그다음에 어떤 차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주 노동자를 한국 사회에서 이제 소수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수자라고 하는 것이 신체적 또는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차별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주 노동자는 이렇게 차별받는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발표할 영역은 바로 이 주거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많이 차별된 부분인데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주 노동자, 특히 E9 이주 노동자요. 그러니까 H2와 E9이 있는데요. H2는 이제 중국 동포나 이런 동포를 말하는 것이고요. E9 이주 노동자는 일반 이주 노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 20년 이 연구에 따르면은 65%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5%가 이 불법 가건물이나 이런 임시 숙소에서 살고 있는 그런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이 그리고 E9 노동자에 많이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의 연구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의 연구의 21년도 고용노동부 연구에 따르면 농업 이주 노동자 중에 99%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그런 숙소에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70%가 불법 기숙사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역시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을 꼽으라면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경기도거든요. 경기도에서도 농업에 한정해서 이주 노동자가 이렇게 80%나 이런 불법 가건물에서 살고 있는 것을 조사가 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포천 이주 노동자 센터 통해서 이제 사진을 좀 구했는데요. 주로 제조업에서는 그럼 어떻게 현실적으로 살고 있느냐,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서 살고 있어요. 1층뿐만 아니라 2층으로 올려가지고요. 그렇게 많이들 살고 있고, 여기 부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하죠. 컨테이너 안에 있는 부엌들. 그리고 이러한 기숙사들은 굉장히 난방이나 화재에 취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화재가 많이 나는 경향이 많고, 요 맨 마지막 사진은 난민 노동자, 난민 신청한 노동자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사망하셨어요. 근데 노동부에서는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의 관할이 아니다라고 해서 조사조차 잘 되지 않았죠. 이 사진은 21년도에 포천에서 있었던 그래도 나름은 괜찮은 공장 내에 있는 조립식 기숙사였어요. 공장과 기숙사가 같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사장 자기 사무실이에요. 그 맞은편 맞닿아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성 이주 노동자의 샤워실이에요. 근데 거울이 있잖아요. 이 거울이 특수 거울로 장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 이주 노동자들은 자기는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사장은 그 거울을 통해서 샤워하는 걸 다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사생활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장되지 않는 이런 곳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고, 이 사건은 그때 그래서 필리핀 노동자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화재가 났어요. 이유도 모르게 갑자기 화재가 나서 이런 어떤 제조업 분야에서 지금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제가 보여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농업 분야의 기숙사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차광막, 차양막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덮개가 되 있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천마로 되어 있는 곳에 주로 이주 노동자들이 살고 있어요. 이런 데에서 보시면 바로 앞에 이렇게 농약이나 이렇게 폐기물 이런 것들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내부적으로 들어가셔도 그런 기숙사의 내부로 들어가셔도 여러 가지 농약이나 그냥 박스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 창고처럼 쓰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런 농업 같은 곳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따로 이렇게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외부에 이렇게 두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변소로 표현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의 이런 것을 화장실로 쓰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렇게 고무대야에 이 나무 판때기 같은 걸 둬요.
그걸 이제 거기서 변을 보라고 이렇게 특히 여성 위주 노동자들이 농업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곳에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화재 같은데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하죠. 이런데 비닐하우스에서 저렇게 이제 식사를 하거나 이제 음식을 해다 먹다가 화재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농업 분야의 그 기술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왜냐하면 장근 장치가 잘 안 돼 있고 농장주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농장주가 수시로 들어와요. 그래서 수시로 뭐 어디 가자, 뭐 나랑 결혼하자 등등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한다든지 쉬는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사장이 쉬고 있는 이주 여성 노동자를 끌어안는다든지 이런 문제, 성범죄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현황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 노동자의 주거 문제의 배경, 이게 그 특성이 무엇인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기피 업종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고용허가제의 이게 이주 노동자의 주거 문제는 고용허가제를 논하지 않고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고용허가제의 제도적인 맥락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고용허가제는 2004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제일 많이 도입된 업종이 제조업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건설업이었거든요. 근데 2010년도를 기점으로 농축산업으로 제일 많은 두 번째로 많은 업종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렇게 농축산업에 5천 명 이상 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배치되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업종, 그렇게 접근성이 좋지 않는 곳, 그렇게 열악한 주거 시설조차 마련되지 않는 그런 농업의 그런 업종에 비닐하우스를 주거 시설로 제공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런 이 업종의 영세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문제는 뭐였냐면 사업주 우선적인 정책을 시행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용허가제에 이렇게 농업 이주 노동자의 주거 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대응했냐면 이 주거 임금에서 그 숙식비를 얼마나 빼느냐의 문제로 이게 그 핀트가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사실은 주거 기준의 문제, 주거 시설의 문제인데 얼마를 빼는 것이 더 적정하냐 이런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상 임금이라고 하면 이주 노동자에게 통상 임금이라고 하면 주로 월 최저 기본급 정도를 말할 수 있거든요.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 그런데 200만 원에서 이렇게 아파트나 어떤 주택을 제공한다, 숙식을. 그러면 통상 임금의 20%를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죠, 여러분? 대충 40만 원인 거죠. 40만 원을 뺄 수 있고 수도세, 물세, 인터넷 비용 이런 건 별도로 뺄 수 있어요. 그러면 200만 원에서 그만큼 빼면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빼고 있을까요? 그죠? 엄청나죠? 이런 문제로 정부가 대응을 해서 오히려 굉장히 주거 문제를 더 키우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2017년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주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법률을 바꾸기 시작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거권 운동이 막 일어나고 이런 항의들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이렇게 법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저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법이 바뀐다고 해서 이주노동 현장이 바뀌진 않았어요. 왜냐? 법령만 바뀌었거든요. 사실상 법령만 바뀌었고 사실은 그 법령을 근거로 해서 권리 침해를 당했으니까 나를 사업장을 변경해 달라. 뭐 이런 상담이 사실상 많지도 않았었어요. 제 기억에는요. 제가 21년도에 있었던 기억, 이게 이제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있었던 그 법령 개정이었고 그랬는데 단 한 건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담을 저한테 의뢰했던 사람이 이주 노동자가. 그렇게 19년도에 법령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개선된 게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년도 12월 달에 캄보디아 여성 속행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실상 얼어 죽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기숙사에서 살게 됐죠. 그러니까 정부가 더 급박하게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법령을 여러 가지를 또 바꿔요.
근데 이 법령을 여러 가지를 바꿨는데 어떻죠? 그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그런 불법 기숙사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고용 허가하지 않겠다, 이주 노동자. 그리고 그런 곳에서 사는 이주 노동자는 사업장 이동을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이 법령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법이 바뀌니까 일부 긍정적인 사례도 있고 부정적인 사례도 나타났어요. 긍정적인 것은 아까 박민정 연구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 이주 노동자 같은 그런 제도로 들어오는 농업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택이 있는 이런 숙소를 제공하는 게 의무화됐고, 부정적인 건 고용허가제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법이 난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숙사 계약서에 기숙사는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선 실제로는 어떻게 하죠? 비닐하우스를 살려면 살든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대신 돈 안 받을게, 아니면 조금 받을게, 뭐 이런 문제가 아니면 네가 알아서 구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법이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법령을 아무리 개정하고 지금처럼 아무리 바꾼다 하더라도 이게 변화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는 이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사업장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한국에서 계속 노동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근데 이거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산업연수생 제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은요 이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신자유주의의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은 1980년대 후반에 고학력화가 되고 잘 살게 되고 또 대기업 위주의 노동 정책이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3D 업종에 일을 하기 시작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오죠? 산업연수생을 불러온 거예요. 그렇게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연수생이라는 말로, 사실은 노동자인데 연수생이라는 말로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고용을 한 거죠. 각종 인권 침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신자유주의의 문제고, 그게 개선돼서 그 산업연수생 제도가 연수생으로 고용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노동자로 고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고용허가제예요. 근데 고용허가제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똑같아요. 사업장 강제로 못 나가게 해요. 그리고 연장 신청 못하게 해요. 이 제도적 장치를 두는 한 이주 노동자는 어떠한 인권 보장을 실현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거권이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의 이런 문제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저는 인권의 속성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권은 이렇게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 의존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인권이 주거권만 그 법령으로 보장된다고 인권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유권도 보장하고 사회권도 보장하고 연대권도 보장하는 인권은 복합적인 거라는 것이죠. 단순히 개별적인 주거권만 보장해서는 이주노동자 주거권은 보장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금지를 해놓고 있는 이 고용허가제의 이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변경을 못하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있다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고용허가제는 3년 일하고 1년 10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연장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사업주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년 10개월을 일한 다음에 다시 본국에 갔다 다시 올 수 있는데 이 신청 권한은 또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당연히 사업주에게만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풀릴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인 어떤 해법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단기적인 해법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고용허가제는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제도잖아요. 근데 지방정부, 특히 이주노동자는 지역에서 일을 하는데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농지법이나 건축법 위반되었다, 이런,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이런 걸 수소로 주고 있다, 이 법 위반이거든요.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거시설을 직접 제공한다든지
뭐 주택공사를 통해서 그런 걸 임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권을 좀 폭넓게 생각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세계 인권선언이나 사회권 규약에 보면은 주거의 권리를 적절한 주거의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고용화가제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구직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이주 노동자에게 쉼터에서 쉴 수 있는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나 또는 NGO한테 이것을 위탁해서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식 개선 사업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경기도의 어떤 기초지자체에 한번 강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대상을 누구로 했냐면 통반장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이주 인권 개선 교육이라고 해서. 근데 저는 이렇게 통반장님이나 뭐 주민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을 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이주 인권 교육을 한번 같이 함으로써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주 노동자는 이제 뭐 영상에서도 그렇고 여태까지 말씀을 다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와 함께 사는 동료 시민인 사회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와 우리는 이제 함께 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법과 이런 것을 구별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함께 사는 존재로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걸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